맞아요. 잠깐 했었었죠. 제가 일단 교재 설명부터 드릴게요. 매 주마다 새 교재를 받게 됩니다.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매 주마다 새 교재로 수업하게 되는데 일단 과제 한 번까지 다 소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앞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들 필요 없어요. 독서하고 문학 요 파트는 수업 시간에 익힐 것들이야. 다만 우리가 내신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지문들을 꼼꼼히 이해하고 여기 나온 작품들을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 수능 훈련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나왔을 때,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공부를 할 거야. 즉 처음 보는 글을 처리하고 처음 보는 작품을 해석하는 스킬을 배울 거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고, 이번 여름 동안. 이걸 잘 해두면요, 당연히 모의고사 점수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신 점수에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니까 문제풀이 스킬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번 저랑 같이 해보고, 자 이제 과제 한번 알려드릴게. 잘 봐봐. 이거에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좀 헷갈려. 그리고 알아, 니들 맨날 과제 언제 해. 내일 토요일이다. 오늘 금요일이네? 국어 과제 뭐 있지? 맨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거 다 못해. 왜냐? 일주일치 과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 자,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문학을 넘어가서 26쪽이라는 부분을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6쪽부터가 과제편인데 필수어휘예요. 어휘입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음 주 올 때. 오늘은 그냥 수업으로 바로 시작했지만 다음 주는 오시자마자 정각에 어휘 테스트부터 보고 시작할 거예요. 어휘 테스트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하면 이거 무식하게 다 외워야 되나 하면 그게 아닙니다. 무식하게 안 외워도 되고요. 맨 뒤에 보시면 양식이 있네요. 다음 주에 새 교재를 받을 거거든요. 새 교재 맨 뒤에 오늘 공부하신 어휘 테스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뜻 줍니다. 단어 줍니다.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날 잡고 오늘 어휘 외워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시면서 이번 주 뭐지 하면서 오시면 맞습니다. 보통. 점수는 바로 엄마한테 가니까 잘 보시게 잘 준비해 오세요. 이게 첫 번째 과제 어휘 테스트. 근데 과제를 하기 민망해요. 오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28쪽이네요. 소설서답이에요. 자, 이걸 하는 이유부터 설명드릴게.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쓸 때가 오잖아, 학교 시험 볼 때. 내용은 아는데 문장으로 못 쓰더라고. 글을 평소에 안 써봐서.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두 개더라고. 카톡 그리고 DM 두 개가 다더라고. 그래서 문장으로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따로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논술학원이 아니야. 얼만큼 논리적으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문장으로 제대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소책자 같이 있죠. 같이 껴 있었죠. 소책자 보시면 맨 앞에는 수업편, 저랑 같이 오늘 수업할 문제에 대한 답과 해설이야. 딱히 수업 시간에 같이 할까 많이 복습할 때만 보면 되고, 한 장 넘기니 이번 주에 해당하는 소설이 담겨 있네요. 네, 이번 주는 중국인 거리입니다. 이미 수능에 2번이나 나올 정도로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 작품을 읽습니다. 참고로 재밌어. 읽을만 해 이거. 난 재밌게 읽었는데. 치옥이 나오고 막 하는데 재밌어, 이 여자들. 그래서 읽으신 다음에 뒤에 작품 분석도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읽었으면, 작품 분석까지 읽었으면 이제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내용 체크. 읽었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단답형이에요. 나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은 바보가 아닌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읽었다면. 그래서 단답형 채워보시고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야. 서술형, 논술형이 나와요. 근데 이 서술형, 논술형은 아마 많이 해보지 않았으면 제대로 쓰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제 추천은 일단 이겁니다. 되든 안 되든 최대한 써봐요. 문장을 완결시켜서. 그리고 아까 그 소설 끝난 부분 보면 네, 이렇게 예시 답도 넣어놨어요. 스스로 점검해오는 겁니다. 도저히 못 쓰겠어요. 자, 보고라도 써. 뺏기지 말고 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구나 하고 자기가 써봐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최대한 완성해서 갖고 오시면 성공입니다. 이해됐을까요? 단답형 채점도 스스로 하고 고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소설에서 답해오는 거. 이게 두 번째 과제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과제. 3일 습관. 자, 데이 1, 2, 3 있어요. 압니다. 하루 전에 몰아서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의도는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클리닉을 저는 목요일 날 오는데요. 그러면 화, 수, 금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압니다. 금요일 밤에 하는 거. 자, 근데 그래도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것도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내가 만든 거잖아. 자, 보시면 지문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써먹을 수 있는 지문들이야. 그래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자, 문제 보니까 문제도 있고 아래 박스도 있죠. 문제만 푸는 거야. 1번, 2번, 3번, 뒤에 4번.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있죠. 풀어요. 열심히. 기준 시간도 사실 써놨어요. 여기 위에 처음에 지문 위에 보시면 8분 시간이라고 제한 시간 줬습니다. 시간 재고 풀어도 좋은데요. 압니다. 하느라 급급해서 뭐 그런 것까지 안 하는 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시간 재고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다 푼 다음에는 바로 답과 해설이 여기 있죠. 채점하고 오답 점검하시면 돼요. 이 오답 점검은 어떻게 하냐. 맞았으면 맞은 이유가 맞는지 해설을 보는 거야. 내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정답을 맞췄는데 내가 이게 답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해설을 보니까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하는 거고요. 만약 틀렸다면 어이씨 우연히 맞췄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틀렸으면 답은 안 중요해요. 내가 틀린 답을 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골랐는데 틀렸구나. 그럼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그 사고 과정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지를 해설을 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국어가 빨리 올라요. 오답 점검하는 거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 이제 박스, 즉 미션이라고 하는 걸 채우는 거예요. 각 문제마다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 미션은요.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을 점검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조심하세요. 푸는 거 아니야. 풀면 안 돼. 해설 펴놓고 역시 미션 답 다 있죠. 미션 답을 보면서 이건가? 이거네 하고서 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문제는 채점하고 오답 점검하는 건데 미션은 보고 채우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1-1, 1-2, 1-3 이렇게 1일차에 할 3, 4지문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하루씩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해서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어휘 테스트 결과와 함께 어머니께 바로 보고가 가게 되는 거죠. 과제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4페이지로 잠깐 와보시겠어요? 야, 보통은 시험 끝나고 이제 놀고 싶거든. 사유가 다양해요. 일단 압도적인 1위. 다 같이 아파요. 병결이에요, 다 같이. 앞 시간도 많이 빠졌어. 뒷 시간도 빠질 예정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솔직하게 부모님께 이제 나 시험 끝났는데 놀면 안 돼? 요게 이제 두 번째 사유. 세 번째 여행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네는 거기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군요. 훌륭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분명히 쌓여요. 정말이에요. 남들이 잠깐 서 있을 때 뛰지는 않더라도 걸어간다는 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정말입니다. 굳이 꼭 다른 사람이랑 경쟁으로 설명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경쟁인데 어쩌냐. 자, 오늘 배울 파트는 이 교재는 매주마다 새로 나가는데 매주마다 테마가 바뀝니다. 이번 주는 과학 지문 중에 관계 훈련 지문이에요. 다음 주는 기술 지문이 나올 거고요. 다다음 주는 인문 철학 지문이 나올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 파트는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이론들을 익힌 다음에 이론들과 용어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문제 적용해 보려고 먼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간단합니다. 오늘 별거 없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지문들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과학 지문인데요. 과학 지문은 정해져 있어. 많이 쓸 것도 없어. 나 간단하게 쓸게. 관계와 과정입니다. 관계와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라고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교과서에 써 있어요. 오늘 처리할 과학 지문은 관계 과정인데 그럼 이게 각각 뭐나요? 일단 과정은요. 순서, 단계를 말합니다. 어떤 순서로 이론이 진행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어떤 단계로 특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보고 제대로 읽으라고 요구하는 글들이에요. 다만 오늘 훈련할 거는 과정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는 두 개를 캐치해야 돼요. 첫 번째, 비례. 두 번째, 반비례. 끝! 이게 전부예요. 비례, 반비례를 이해하는 순간 과학 지문들은 갑자기 난도가 나아집니다. 자, 연습 하나 해볼게요. 자네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무시하는 거 맞네. A가 오르면 B도 올라요. 비례야, 반비례야?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무시했지? 자, 그러면 X와 Y는 무슨 관계야? 오케이, 반비례인 거 괜찮을까요? 국어에서 과학 지문이 나오면 과학 이론을 알라는 게 아니야. 특히 이런 분수식들이 나오거든요. 식들이 나와. 오늘 식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식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걸까? 아, 숫자를 열심히 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식 안에서 관계를 찾으라는 건데 분수식은 얄짤 없습니다. 무조건 비례 반비례 물어보려고 쓰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아니다. 지문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 드릴 말은 요거 하나입니다. 과학 지문인데 관계와 과정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관계를 캐치하러 갈 거다. 관계를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지금 한 말이 좀 더 상세하게 써져 있어요. 자, 조금 읽어볼까요? 중간에 필기 마무리 하셨으면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수식 비례 관계는 화살표를 치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가 오르면 뭐가 내려간다는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잘 챙겨놔야겠죠. 비례 반비례 캐치하라는 얘기고요. 내려오셔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요게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가 여기 배정돼 있어요. 바로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과학 지문들은 도표도 있고요. 그래프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요. 상자 박스도 나옵니다. 이 그림들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 즉 텍스트의 내용과 연결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들이야. 팁을 드릴게요. 거기 써놓긴 했지만 글자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그림만 봐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글자를 보면서 그림도 같이 봐야 돼요. 동시에. 아, 글자에서 설명한, 텍스트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그림이 이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가야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늘 관계하고 이미지 대응 훈련을 해보자고요. 아, 오른쪽은 이 글을 읽을 때 원래는 없었던 거거든, 이런 거. 근데 재작년까지는 없었어, 이런 게. 제가 만든 글자잖아요. 이런 게 없었거든. 추가한 이유는 좀 슬퍼. 아무리 이런 걸 열심히 우리가 훈련해도 이거 무슨 단어예요? 뭐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알 테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테지만 이 정도 단어를 알고 갑시다 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단어가 몇 개 보이는 것 같네. 같이 봅시다.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자, 첫 번째 간주하다. 요 정도를 알고 있지 않나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 같다고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을까요? 간주하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어로 직교하다. 이거는 모를만하다. 직교하다 뜻 읽어볼게요. 드 직선이나 평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 앞시간 새끼가. 아니, 앞시간 친구들이. 수직으로 만나다가 뭐예요? 이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 이 정도는 알지? 수평으로 존재하다? 괜찮지? 나란히 존재하는 게 수평. 서로 만나는 거. 각을 직각으로 만나는 게 바로 수직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솔쌤과 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직교. 바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 말합니다. 오늘 단어 중에 강력한 힌트가 될 거예요. 다음 단어로 넘어갑시다. 아래입니다. 자명. 자명은 한자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문학에서도 만나요, 이 단어들을. 자부터 볼게요. 이 자 혹시 뭔지 아세요? 한자 좀 하시나? 한자는 취향이 아니고. 자, 이 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알아두세요. 이따가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스스로 자자고요. 명은 야, 한자가 아무리 안 친해도
이 정도는 알지 않니? 이 정도는 그래 날일 이거는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죠. 이걸 형상한 거고요. 이걸 형상화한 거예요. 해와 달입니다. 우린 이걸 날짜 셀 때 쓰기도 하죠.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였어요. 진짜 몰랐다고? 그러면 봐봐. 해도 있고요. 달도 있는 한자가 있네요. 어떻게 써? 해가 있어도 밝고 달이 있어도 날은 밝지. 이 두 개 같이 있으니 개환하겠지. 아주 밝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다, 명확하다, 분명하다 할 때 그 명자가 이거예요. 그럼 자명은 뭘까? 붙여 읽으면. 자, 스스로, 명, 분명한 거. 이유와 근거가 필요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아니, 저기 자명은 스스로 분명한 거야. 그 자체로, 그냥 그 스스로 자체가 분명한 거야. 그러면 굳이 근거나 이유가 필요 없는 사실들을 자명하다고 해요. 김봉수가 외모가 구리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뭔가 말하고도 슬프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단어 연역이네요. 야, 이거는 내신할 때 하지 않았어? 귀납, 연역, 유추 했을 텐데 님이 어떻게 함? 니 나간 자료 봤어. 그래? 그럼 연역이 뭐야? 대전제, 좋아. 소전제, 결론, 아주 좋습니다. 자네가 말한 게 지금 거기 실전 예시에 써져 있어요. 훌륭합니다. 연역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말해도 되겠네요. 굳이 도식화하자면 이 두 개의 전제를 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거예요. 이거 맞아 틀려? 오케이, 이게 자네가 지금 이미 연역을 지금 해낸 거야. 자, 그럼 귀납은 뭘까요? 오케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모아서 일반적인 사실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나가는 님이 어렸을 때 감각했던 거, 개별적인 일들. 깍깍 하고 새를 봤더니만 까마귀야. 색을 보니까 검은색이야. 어렸을 때. 자, 나이가 좀 먹고 초등학교 가서 깍깍 봤는데 검은색이야. 오늘도 오면서 깍 하고 봤는데 검은색이야. 까마귀는 검다라는 일반적인 사실 뽑는 거죠. 문제. 100% 맞는 논리는, 100% 참만 나온 논리는 연역이야, 귀납이야? 맞습니다. 잘했어요. 연역이 바로 100% 참이에요. 왜? 이건 100%거든. 하지만 방금 한 것처럼 까마귀는 검다는 100% 참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 어딘가 아니면 어디 저기 브라질 아마존 숲에 돌연변이로 회색 까마귀 하나가 있다 쳐봐요. 방금 말한 까마귀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바로 깨져버리죠. 귀납은 100% 참이 아니야.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연역은 뭐가 문제일까요? 연역은 새로운 사실을 뽑아내는 건 아니야. 기존에 있던 논리를 이용해서 아주 엄격한 틀 안에서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진 사실을 조합하는 거에 불과하지. 그래서 연역은 지식의 확장이 안 돼요. 단 귀납은 개별적 사실을 모아서 과감하게 진실을 하나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시키는 힘이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과학은 귀납으로 이루어질까요? 연역으로 이루어질까요? 과학적 사실들. 전형적인 귀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뭘 해서? 실험, 관찰. 그걸 모아서 짜잔 이렇습니다 하고 결과를 내는 거지. 귀납으로 발전한 게 과학이야. 뭐 다른 것도 왜 이렇게 식당에 떠들어요? 오늘 문제 풀 때 아주 강력한 힌트거든요.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공리라고 하니까 왠지 공공의 이익일 때 뭐 공리주의, 벤담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자 공리는 그 공리가 아닙니다. 좀 읽어볼까요? 공리의 뜻은? 제가 읽어볼게요.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전제가 되는 원리라는 뜻입니다. 예, 수학 같은 데서 야 이거는 무조건 깔고 와야지 증명할 필요 없이 라고 하는 걸 공리라고 한대요. 자, 이따가 또 보자고요. 실체. 실체를 설명하려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보자. 없겠지만 가정을 해보자고. 자네한테 5살 된 조카가 있다 쳐볼게요. 그래서 너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모, 실체가 뭐야?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 표정 보고 도망가겠다, 야, 울면서. 실체가 뭐야, 이모? 실제로 존재하는 거겠죠.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감각하는 대상. 우리가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을 실체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분노, 기쁨, 이건 실체인가요? 아니지. 기쁨, 분노 같은 감정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죠. 감각할 수 없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책상, 이건 실체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으니까. 실체는 우리가 감각 여부로 판정하면 편합니다. 자, 됐고요. 그 아래 물리량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물리가 실체랑 똑같습니다. 감각할 수 있는, 즉 측정할 수 있는 것이란 뜻이고, 그럼 물리량은 측정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리, 속도, 온도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량에 들어가네요. 관측은 쉽죠?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모르는 단어 없지? 시작해도 되겠죠? 페이지 6쪽으로 올게요. 내가 읽어주고 푸는 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시간 4분을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읽고요. 이거 기출이야. 수능 기출인데 쉬운 기출이라 옛날 기출이라서 갖고 와봤어요. 다만 오늘 관계를 훈련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1번, 2번 두 문제 준비되어 있고 4분 재드릴 테니까 풀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지문은 전형적으로 입장이 갈리는 지문인데 뭐 다 눈치했겠지만 시간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 둘이 각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이 시간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는 건데 너무 간단한 구조니까 길게 쓰지 않고 간단하게 봅시다. 아인슈타인하고요. 뉴턴은 절대적이다라는 말도 채셨죠. 상대적이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지 않나? 다만 요즘엔 점점 어려워져요, 글이. 이건 옛날 버전에서 굉장히 친절한 편이야. 요즘에는 어디까지만 오픈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줄 볼래요? 1문단의 두 번째 줄. 좌표, 공간이죠. 공간좌표인 X, Y, Z는 모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 그거야. 물론 이 글은 친절하게 다음 문장에서 뉴턴에게 시간은 공간, 무관한, 독립적이고 절대적이다 이렇게 딱 정해주긴 하는데 다만 지금 한 말이 뭐냐. 공간 좌표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즉 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좀 납득이 될까요? 시간이 흐르니 물체 움직이는 물체가 차지하는 위치 같은 게 변하는 거야 라고 한 거고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물리학자들이 19세기 말까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지냈대요. 네, 그게 1문단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의 개념이 뉴턴이 제시했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죠. 식 한번 써볼게요. 맞나? 어우, 내가 상대성 이론을 내가 왜 알고 있어요? 참고 나 몰라. 잘 뭔지 나 과학 못합니다잉. 요게 물체의 속도네요. 자, 물어볼게요. 이게 시간이 팽창하는 배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물어볼게요. 이 시간 팽창 배수는 V 값이 커지면 자자자 천천히 이 분수식이 제시되는 거는 관계를 묻기 위한 거랬어요. 분모 자체가 커지면 이 값 자체, 즉 시간 팽창 배수 자체는 커져 작아져.
오케이. 분모가 커지면 이 값 자체는 작아지죠. 반대로 분모가 작아질수록 이 값은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 V는 커지면 분모값 자체는 커질까 작아질까? 그렇지. 잘 써요. 1 빼기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필요 없어요. 이 안에 분수식에서는 V가 분자값입니다. 이 값이, V 값이 커질수록 이 값은 커지게 되니까 더 많은 값을 1에서 빼야 될 거예요. 즉, 분모는 더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V가 이제 종합 커진다는 거는 시간 팽창 배수 자체가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커진다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를 뽑아내집니다. 시간 팽창 배수와, 즉 시간이 팽창되는 정도와 이 물체의 속도는 완벽한 비례관계를 이룹니다. 그런 문제였던 거였어요. 이게 한번 꼬은 거야. 이 평가 아저씨들이. 어떻게 꼬았냐? 분모 값은 크면 작아지니까 그 값하고 반비례야.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 외웠었대요. 국어 공부한 사람들이. 분모 값이 커지면 값이 작아지니 반비례. 근데 이건 한번 꼬은 겁니다. 이 값이 커지면 오히려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같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비례관계를 뽑았다면 정확히 이걸 읽었던 걸 보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그래서 뭡니까? 상대적인데, 네, 물체 속도에 비례하는 상대적인 값이다. 속도에 따라 시간 팽창계수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의 내용은 더 이상 나도 알 바 아니에요. 이건 과학 지문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과학적 진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우리가 읽으라가는 과학 지문에서 요구하는 걸 뽑아냈으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좀 빨리 할 수 있겠다, 오늘. 오늘 좀 스피디하게 나가도 되죠? 사실 앞타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중간에 하다가 끊었거든. 근데 지금 좀 속도감 있게. 왜냐면 뭘 하는 순간 다 하나씩 막혀. 왜 분모가 커지죠? 아이씨. 자, 내가 바로바로 이해하니까 편하구만. 1번에 답 못 고르셨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천천히 는다? 이게 어떤 원리예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 지문이 속도와 시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캐치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저기 5번에 있는 뭐 폭발 장면, 좋아하는 사람, 사고로 갇힌 조단자 이런 것들은 속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체의 속도와 관련 있는 것은 저 2번 초고속 우주선입니다. 그리고 시간, 즉 늙다, 젊다, 늙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어 있네요. 내 속도에 따른 시간 개념이 적용된 게 선지 2번이기 때문에 답을 그거 골라주면 됐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네요. 2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뉴턴을 비판하래요. 이건 너무 쉽다. 절대가 아니야. 상대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디 있었죠? 1번 답 괜찮을까요? 쉬운 문제였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질문 오죠. 졸려. 두 번째 질문은 데카르트 좌표계입니다. 아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도 풀 시간을 좀 들여보도록 하죠. 잘 푸시네. 6분을 재드릴 테니까 풀고 또 얘기 나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데카르트 좌표계인 거 눈치채셨을 거고요. 1번 단에서 소개됐었는데요. 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거는 판사 안 할게요. 구조가 단순하고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 똑같은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만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1문단에는 뭐 기하학의 좌표라는 방법 제시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저 수학자 라그랑주 말을 갑자기 인용해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할 텐데 여기가 얘가 하고 싶은 말에 단서가 잡혀 있어요. 자, 라그랑주 대사 내가 좀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끝부분이죠. 읽어볼게. 기하학과 대수학이 참고로 대수학이 식으로 처리되는 수학인 건 알고 계실까요? 대수학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동안에 두 학문의 발전이 느렸고 적용 범위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학문이 길동무가 되어 함께 가면서 여기까지. 이 글은요. 데카르트 좌표계 글이 맞고요. 데카르트 좌표계가 뭘 할 수 있느냐? 기하학과 대수학이 함께 갈 수 있게끔 했대요. 잠시만. 이게 뭔 소리일까? 기하학이 뭘까? 기하학.
자, 도형을 다루는 학문인 거 괜찮을까요? 도형 같은 걸 다루는 거네. 정육면체 막 이런 것들. 다만 이렇게 봅시다. 원이라는 개념 있죠. 원. 기하학에서. 뭐 이런 것도 했잖아. 뭐 이런 거 했잖아. 얼마큼 원을 예쁘게 그리냐 뭐 이런 것도 했었죠. 이 원이 지금 대수, 즉 숫자나 부호로 되어 있나요? 아니지.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림으로 되어 있죠. 이걸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게 핵심이었던 거야. 데카르트 좌표계는. 다시. 기존의 기하학 오로지 이미지로만 진행했는데 이제 이거를 수학, 수치화된 대수학으로 처리할 수 있다가 바로 데카르트 좌표계의 의의였던 거예요. 라그랑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이거는. 이 문단은 뭘까요? 네, 데카르트 좌표계의 실제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X축, Y축, Z축 3개를 보여주고요. 자, 여기도 예시가 직접 나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동쪽 3블록, 북쪽 2블록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자고요. 파리 찾을 때 썼기도 했대요. 즉 위치를 저쪽이요 라고 안 하고요. 몇 칸, 어느 쪽으로 몇 칸, 어느 쪽으로 몇 칸이라는 얘기 자체가 데카르트 좌표계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에는 단순한 방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리 방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아직 납득이 좀 어려울까요? 괜찮으세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추워? 고객님, 추워? 진행해도 될까요? 그래. 아니, 어려워? 이거 취향이 아니야. 나도 취향이 아니야. 근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오히려 좋아. 내가 혼자 풀면 기분 나쁜 거를 수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고 하고 한번 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꽤 도움이 돼요. 3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원을 지금 표현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거리가 5인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을 표현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예쁘게 그리기, 콤파스 대고 그리기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숫자로 처리하는 거야. 부호와. 이 얘기죠. 계속 말하지만 요 얘기를 지금 무한 반복하는 중입니다. 마지막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 없어요. 밑에 세 번째 줄 볼래요? 맨 밑에 세 번째 줄.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처음과 끝이 그냥 같은 얘기. 도형. 기하, 대수학으로 처리. 자, 이제 이 주제를 계속 똑같은 말 외치고 있는 거를 알았어, 똑같은 말 몇 번 하는 거야 라고 인지했다면 답이 보입니다. 자네가 고민했던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미안. 내가 너무 급했다. 마지막 문단 조금만 보고 갈게요. 님이 기분 나빴을 문장이 여기일 확률이 높아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단의 첫 줄. 전통적으로 도형을 다루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다. 고대 그리스 이래 기하학은 잘 봐. 아까 배웠던 어휘들이 여기 있다.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고대 그리스는요. 어떻게 했대? 자, 공리에서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나가는 연역을 썼대요. 아까 제가 연역기나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발전했다는 걸까? 새로운 거를 발전시켰다는 걸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규칙들을 그냥 정리하고 있었던 걸까? 새로운 사실은 없는 거야. 기존의 사실들을 그냥 정리하고 있었던 거였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뭘 할 수 있게 된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기하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어 근대적인 수학, 이제 보이죠? 발전이 토대가 되었다. 발전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야, 어디가 막힌 거야? 이 글은 수학이 뭐예요? 이게 무슨 좌표가 왜 중요해요? 그런 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은 거, 데카르트 좌표계가 기하학을 대수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수학을 더 이상 연역처럼 기존의 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발전으로 넘어간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분적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미분적분은 실제로 쪼개는 게 아니야. 숫자상으로만 쪼개는 거야. 호호호 하면서.
3번 문제 봐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냈을까? 평가원, 수능 출제자가 낸 거거든. 뭘 물어보고 싶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명확해. 이 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를 눈치챘니 못 챘니를 보는 거야. 자, 아까 고대 그리스 어떻다고 했었죠? 공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정리 발견하는 거지 발전은 못하고 있었어요. 3번의 답 3번입니다. 좌표 개념은 이걸 대수학으로 넘어가게 한 결정적 단서였어요. 데카르트가 만든 거죠. 근데 고대 그리스 기하게 찾을 수 있다. 아니요, 얘들은 그걸 못했다는 얘기를 아까 그 어려운 말로 써놓은 겁니다. 자, 3번 답이 그래서 바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4번 문제도 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데카르트는 좌표계인데, 자, 지금 계속했던 말이라 좀 뻘쭘하네요. 선지 4번이요. 기억, 대수학으로 처리. 예, 답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5번 문제는 좀 어려웠을 텐데, 혹시 답 고르셨어요? 아, 못 골랐어요? 앞타임 보니까 4번, 5번 많이 고르더라고. 일단 미리 말할게요. 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 맞춰서? 아니야. 참고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선지 3번 읽어볼게요. 원자로부터 사무실까지 거리에 따라 호수가 정해진다. 이 글은 거리, 방향, 기하학적 원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데카르트 좌표계에 따르면 거리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X축, Y축, 여기서는 서쪽, 북쪽, 즉 LM, 그리고 위아래쪽인 K축,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거리가 아닙니다. 서쪽으로 몇 칸, K 위로 몇 칸, 북쪽으로 몇 칸,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무실 호수의 결정법이었어요.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기하학이 아니라 대수학이 이런 걸 인지했다면 3번 답이 보이고요. 자, 선지 4번 보시면 저 A가 맨 꼭대기에 있어요. 윗칸으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1, 2, 3의 100의 자리 수죠. 1, 2, 3, 4 올라간 거 보니까 5이면 충분히 충분할 수 있고요. 나머지 칸을 봤어도 역시 서쪽과 북쪽으로 갔을 때 3칸씩 가야 그 해당 배정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4번 답이 나오게 되고요. 자, 선지 5번도 보시면 숫자를 이렇게 제시된 이유가 있어요. 같은 층에 있는 친구는 예를 들어 1층을 볼까요? 111, 121 두 개가 같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예요. 211, 231, 2와 1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 보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답은 3번. 어려웠어요, 문제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심화 파트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 확장하는 파트거든요. 복습할 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1번 있는 지식 정리는 앞에 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봤던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 지식 심화 2번이 있는데 이거는 본문에서 언급만 살짝 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지식들을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재미를 읽으시면 되고요. 3번은 지식 확장이라 해서 앞에 두 지문들이 더 확장된 지식으로 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놀랍게도 다 기출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도. 클리닉 때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주제로 된 것들은. 아참, 님 지금 우리가 두 지문 배웠잖아요. 데카르트도 배웠고 좌표계. 상대성이 시간의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배웠네요. 이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게 님 핸드폰에 있어요. GPS요. GPS 인공위성이 쏘는 거 아세요? 인공위성 혹시 모르세요? 알고 있어? 그래. 혹시나 해서. 인공위성 속도 멈춰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구 공전에 맞춰서 개빠르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하는 물체의 이동 속도도 있고요. 그리고 좌표에 대한 혼동, 좌표 개념이 적용되고요. 이 두 가지가 짬뽕인 게 바로 GPS예요. 한번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서는 요 정도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문학해야 될까요? 네, 조금만 그럼 10분만 쉬죠.